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화가 나셔도 제가 책임 못 집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45년을 헌신한 아내를 식모 취급하고 도망간 남편. 8년 뒤 치매에 기어들어온 그 남편. 그리고 그 아내가 준비해 두었던 것.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요양원 복도입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 한 명이 멍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저귀를 차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합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 얼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옆에 그 아내가 서 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냅니다. 그런데 이 아내 울지를 않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갑니다.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밥 차려준 거? 그건 식모도 해. 당신은 그냥 내 식모야. 45년 동안 남편 박 씨가 짐 싸서 나가던 날 아내에게 내뱉은 말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내가 8년 뒤 이 서류를 들고 서 있습니다. 이 서류가 뭔지는 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거 예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올해 72살 최순자 씨입니다. 가명입니다. 25세 시집왔습니다.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혼하면 직장 그만두고 남편 뒤바라지하고 아이 낳고 키우는 게 여자의 삶이라고 배웠던 세대니까요. 명절 때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전 부치고 시어머니 시누이 온 집안 밥상을 혼자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는 7년을 병수발했습니다. 기저귀 갈고 욕창 닦고 밤새 뒤척이는 노인 옆에 붙어 앉아 새벽을 넘겼습니다. 그 7년 동안 남편 박 씨가 병원에 함께 간 날이 손에 꼽습니다. 나 바빠. 당신이 알아서 해. 이게 전부였습니다. 아이는 셋입니다. 셋 다 최 씨가 키웠습니다. 박 씨가 영업직이라 지방 출장이 잦았고 집에 있어도 아이들 학교 문제, 병원 문제 다 최 씨 몫이었습니다. 한 번은 둘째가 고열로 쓰러졌을 때 남편이 출장 중이었습니다. 최 씨가 아이를 업고 버스를 탔습니다. 택시비가 아까워서요. 그날 밤 남편한테 전화로 말했더니 그래. 많이 아파? 하고는 술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가 쓰러졌는데 그래. 한마디가 전부입니까? 남편 사업이 한번 크게 기울었을 때는 최 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남편 손에 쥐어줬습니다. 사업 살려야 하잖아요. 써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 중 상당 부분이 사업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는 그러면서도 남편한테 한 번도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소리를 질러봤자 뭐가 달라지겠냐. 그냥 사는 거지. 이 말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4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리고 환갑이 지난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습니다. 박 씨가 변하기 시작한 건 62살 무렵이었습니다. 동창 모임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됐습니다.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샤워를 전에 없이 자주 했습니다. 새 옷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향수도 뿌렸습니다. 최 씨가 눈치를 못 챌 수가 없었습니다. 45년을 한 남자만 보고 살았는데 모를 리가 없죠. 어느 날 밤 남편이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늦어요? 박 씨가 신발도 제대로 안 벗으면서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일 있으면 안 돼? 맨날 캐묻지 마. 최 씨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여보, 나한테 섭섭한 게 있으면 말해요.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박 씨가 그제야 돌아보더니 피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섭섭한 거 없어. 그냥 당신이랑 있으면 숨이 막혀. 그게 다야. 숨이 막힌다고요. 45년을 곁에 있어준 사람한테 숨이 막힌다고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최 씨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그날 밤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다고 합니다. 소리도 못 내고요. 남편 깰까봐. 그 뒤로 박 씨의 외박이 시작됐습니다. 친구 집에서 잔다. 동창 모임 늦게 끝났다. 변명도 점점 허술해졌습니다. 최 씨가 큰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아들이 아버지를 따로 만났습니다. 박 씨가 아들한테 한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나도 살 권리가 있잖아. 아들이 기가 막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뭘 잘못했는데요? 박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잘못은 없어. 그냥 재미가 없어. 그 사람이랑 있으면 그냥 재미가 없다고. 45년을 바쳤더니 재미없다는 한마디가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기저귀 갈아들인 7년, 아이 셋 혼자 키운 세월, 담보대출 2천만 원. 그 모든 것이 재미없다는 한마디로 정리됐습니다. 이런 인간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박 씨가 짐을 쌌습니다. 최 씨가 보는 눈앞에서 대놓고 쌌습니다. 옷가지를 캐리어에 쑤셔 넣으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박 씨가 대답도 안 했습니다. 여보, 어디 가냐고요? 그제야 박 씨가 캐리어 지퍼를 올리면서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밥 차려준 거? 그건 식모도 해. 집 청소한 거? 그것도 식모가 해. 당신은 그냥 45년 동안 내 식모였어. 식모한테 무슨 정이 있겠어. 최 씨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옆에 있던 큰딸이 기억합니다. 어머니 얼굴이 그냥 하얗게 됐어요.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최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다리도 풀렸다고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박 씨는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45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 소리에 큰딸이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니가 현관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달려갔습니다. 엄마, 엄마. 최 씨는 딸 얼굴을 보는 순간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요. 그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두 사람이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큰딸이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습니다. 세 번째에 받았습니다.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엄마가 어떤 꼴이 됐는지 알아요? 박 씨가 짧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도 살아야 해.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큰아들 재현 씨도 달려왔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를 수십 번 했지만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재현 씨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 인간이 미쳤어. 진짜 미쳤어. 그러면서도 어머니 앞에서는 욕을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더 무너질까 봐요. 자식들이 그날 밤 어머니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이때 통장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동 통장을 확인했더니 잔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박 씨가 며칠 전부터 조금씩 빼놓은 것이었습니다. 최 씨가 담보대출로 마련해 건넨 2천만 원도 명절마다 악착같이 모은 적금도 거의 다 빠져 있었습니다.
재현 씨가 발을 굴렀습니다. 이 인간이 계획적으로 했네. 계획적으로. 박 씨가 간 곳이 밝혀진 건 한 달쯤 뒤였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만난 12살 연하 여자였습니다. 이혼 경력이 있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이름은 정 씨였고 박 씨보다 훨씬 살림이 넉넉지 않은 처지였습니다. 박 씨는 그 여자와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돈은 박 씨가 다 댔습니다. 최 씨가 마련해 준 담보대출금이 거기 들어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여자한테 차도 사줬습니다. 해외여행도 다녔습니다. 동남아, 유럽, 일본. 최 씨가 45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들이었습니다. 최 씨는 45년 동안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다고 합니다. 남편이 돈이 없다고 해서요. 그런데 그 돈으로 딴 여자랑 유럽을 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큰아들 재현 씨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박 씨가 사는 전셋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박 씨가 정 씨와 함께 나오는 걸 봤습니다. 재현 씨가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박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 씨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재현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알아요? 동네 슈퍼에서 계산원 일 시작하셨어요. 64세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아버지가 돈 다 들고 나갔으니까. 박 씨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엄마가 선택한 거야. 재현 씨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선택이요? 먹고 살려면 일해야 하는 게 선택이에요? 아버지가 다 들고 나갔잖아요. 박 씨가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재현 씨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창피한 게 있어요? 지금 뭐가 창피해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해요? 박 씨가 정 씨 팔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그게 끝이었습니다. 재현 씨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몰랐다고요. 그냥 발길이 안 떨어졌다고 합니다. 큰딸 수진 씨는 그 뒤로 아버지한테 전화를 끊었습니다. 연락을 아예 안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전화해봤자 뭐가 달라져. 어머니만 더 가슴 아프지. 남동생 재현 씨는 가끔 아버지한테 연락을 시도했지만 대화가 될 때가 없었습니다. 박 씨는 항상 나는 잘 있다. 너희 신경 쓰지 마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8년 동안 최 씨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동네 슈퍼마켓 계산원 일을 했습니다. 하루 8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64부터 71까지요. 퇴근하면 발이 퉁퉁 부어서 신발이 잘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잤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살아야 당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영수증을 끼웠습니다. 날짜와 금액을 적었습니다. 남편이 공동재산에서 빼간 돈, 남편이 그 여자와 쓴 돈의 흔적, 담보대출 내역. 8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발이 부어도 허리가 아파도 그 파일만큼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언젠가는 내 몫을 찾겠다고 결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결심이 8년짜리 서류 더미가 되었습니다. 큰딸 수진 씨의 증언입니다. 그 여자가 먼저 버리고 갔습니다. 내레이터 속도 올리며 반전을 또렷하게. 8년이 지났을 때 박 씨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했습니다. 정 씨가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밤에 소리를 지르고 길을 잃고 아무 데서나 울기 시작하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명은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였습니다.
정 씨의 태도가 그날부로 바뀌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정 씨가 말했습니다. 나 이러려고 오빠 만난 거 아니에요. 나이 차이도 나는데 내가 왜 간병을 해요? 박 씨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8년을 같이 살았는데. 정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8년이요? 그게 뭐 어때서요? 나 내 인생 살아야 해요. 오빠 기저귀 갈아드리려고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박 씨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자기가 아내한테 했던 말이랑 토씨 하나 안 다릅니다. 당신이랑 있으면 숨이 막혀. 그때 박 씨가 심은 씨앗이 정확히 그대로 박 씨한테 돌아온 겁니다. 정 씨는 석 달을 버텼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박 씨가 밤에 소리를 지르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자 어느 날 아침 짐을 쌌습니다. 박 씨가 잠든 사이에요. 메모 한 장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45년 전 박 씨가 최 씨한테 한 짓이랑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쪽지라도 남긴 박 씨보다 더 지저분하게 간 겁니다. 박 씨가 눈을 떴을 때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정 씨 짐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안 받았습니다. 10번, 20번. 결국 수신 차단이 됐습니다. 박 씨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치매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혼자서는 밥도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가스불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집안이 엉망이 됐습니다. 결국 이웃 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했고 연락을 받은 사람이 아들 재현 씨였습니다. 재현 씨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혼자 계세요. 치매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 씨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데려와라. 재현 씨가 놀랐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그 인간이 어머니한테 한 짓이 있는데. 최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데려오라고. 내가 처리하겠다. 처리. 재현 씨는 그 단어가 좀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평온해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들어왔습니다. 8년 만이었습니다. 머리가 새하얗게 됐고 눈동자가 흐릿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다가 최 씨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뭔가를 기억하려는 듯이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45년을 살았던 아내를요. 최 씨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가서 누워 계세요. 박 씨가 순순히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최 씨의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밥은 갖다 줬습니다. 빨래도 했습니다. 약도 챙겼습니다. 그러나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여보라고 부르면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왜 말을 안 해라고 하면 드세요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수진 씨가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괜찮아요? 힘들지 않아요? 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45년 동안 저 사람 옆에서 투명인간 취급받으면서 살았어. 이제 내가 그 방법을 쓰는 거야.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가장 잔인한 복수는 폭력이 아닙니다. 45년 동안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한 사람에게 똑같이 돌려주는 것. 밥은 주되 눈은 주지 않는 것. 최 씨는 그것을 흔들림 없이 해냈습니다. 박 씨가 집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최 씨가 외출했습니다. 간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서류 파일을 들고 갔습니다. 8년치 파일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직접 정리하신 거예요? 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슈퍼마켓 일 끝나고 매일 했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재산 분할에서 완벽하게 유리합니다. 위자료도 최대로 청구할 수 있어요. 소송 서류가 박 씨 앞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재현 씨가 박 씨에게 서류를 건네줬습니다. 박 씨가 서류를 들고 한참을 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오랜만에 아내 이름을 제대로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서류야? 최 씨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읽어보시면 압니다. 박 씨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나 지금 이 꼴 된 거 알면서 이러는 거야? 나 아프잖아. 최 씨가 그제야 돌아서서 박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면서 했잖아요. 내가 식모인 거 알면서. 내가 평생 당신 뒷바라지한 거 알면서. 박 씨가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면서 받으세요. 소송 결과는 최 씨의 완승이었습니다. 8년간 유용된 공동재산 반환, 위자료, 8년치 생활비 손해배상. 박 씨 명의로 남아있던 재산이 사실상 전부 최 씨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담보대출로 건넨 2천만 원도 이자까지 붙어 돌아왔습니다. 최 씨가 슈퍼마켓 계산원을 하면서 모은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증거였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서류한 더미가 되어 법정에서 박 씨를 무너뜨렸습니다. 치매는 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박 씨가 밤마다 소리를 지르고 낮에 집을 나가 길을 잃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집에서 돌보는 것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최 씨가 자식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에 모시겠다. 수진 씨가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가 너무 고생만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모실게요. 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힘들다. 내가 결정한 일이야. 따라오지 마라. 요양원 입소 날 최 씨가 혼자 박 씨를 데리고 갔습니다. 박 씨가 요양원 현관을 들어서면서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나 여기 왜 왔어? 최 씨가 직원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입소 수속 부탁드립니다. 박 씨가 최 씨 소매를 잡았습니다. 순자야, 여기 놔두고 가지 마. 나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자. 목소리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8년 전에 식모라고 했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집에 가고 싶어였습니다. 최 씨는 박 씨 손을 살며시 빼내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고는 돌아섰습니다. 박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순자야. 복도 끝까지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씨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이야기의 첫 장면에서 보여드렸던 바로 그 서류입니다. 요양원 비용 자동이체 신청서였습니다. 소송으로 돌려받은 박 씨 명의 계좌에서 요양원 비용이 매달 자동으로 나가도록 설정한 서류였습니다. 최 씨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 씨가 그 여자와 8년 동안 펑펑 쓰고 남은 돈이 이제 박 씨 자신의 요양원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최 씨가 서류에 서명을 하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처음으로 혼자 웃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해 웃은 날이었습니다. 최순자 씨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최 씨는 슈퍼마켓 일을 그만뒀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박 씨 돈에서 나가고 소송으로 돌려받은 돈은 고스란히 통장에 있습니다. 자식들과 1년에 2번 해외여행을 갑니다. 45년 동안 한 번도 못 가봤던 곳들을요. 작년엔 유럽을 갔습니다.
그 여자랑 박 씨가 갔던 그 유럽을 자식들과 함께 갔습니다. 큰딸 수진 씨가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보러 요양원 안 가요? 최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야지. 한 달에 한 번은 가야지. 그 사람이 뭘 하든 내가 버린 사람은 아니니까. 수진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미운 마음은요? 최 씨가 웃었습니다. 밉긴 뭐가 밉겠어. 그냥 불쌍하지. 근데 불쌍하다고 내가 또 내 인생을 갖다 바쳐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나도 살아야지, 이젠. 최순자 씨, 큰딸 수진 씨에게 용서와 희생은 다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과 내 삶을 다시 바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최 씨는 그 경계를 45년 만에 72살에 처음으로 그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 경계 하나를 긋는데 4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치매에 걸려 돌아온 이 남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순자 씨처럼 요양원에 보내고 비용만 처리하셨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